여명기예요, 그렇죠? 네, 여명기 이후로 가장 황금기였던 그 시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뉴턴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뉴턴 시대라고 이름 붙인 것 같아요. 자, 비록 문예부흥이 이끈 문예부흥이 흔히 말하는 르네상스예요. 네, 르네상스를 문예부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비록 문예부흥이 흔히 과학의 황금 시대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과학은 아이작 뉴턴경 시대에 가장 커다란 진보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네, 과거 대부분의 위대한 과학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뉴턴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자란 것도 있기는 해요. 네, 이제 뒤에서는 아니고 이제 그 저작들을 살펴보면은 정통 그리스도인인가 싶은 내용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여기 보면은 생애 후반부에는 과학에 관한 책보다 다니엘서에 관한 책을 쓰느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네, 이 다니엘서에 관한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그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한 시간이 암호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그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네, 온갖 수식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계산하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대요. 아니, 그런 아무도 모른다고. 네, 뭐라고요? 그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은 그런 시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이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예 정통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신론에 관한 부분에서도 약간 좀 삼위일체를 위협하는 그런 진술도 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과알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신론이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짠 하고 만들고 난 이후에는 세상에 개입을 안 하신다라는 게 이제 이신론인데, 뉴턴이 그런 게 연상되는 말도 하고 그걸 부정되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신론자냐 아니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이신론에 관련된 진술들을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식의 연상되는 말들도 해서 이게 좀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네, 정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모자란 면은 많이 있어요. 그쵸? 모자란 면은 많이 있지만,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그 열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그 이후의 과학자들에 비해 보면 어떨까요? 뛰어납니다. 네, 네, 뉴턴 시대 이후의 과학자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실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생애 후반부에 나온 책은 과학에 대한 책보다 다니엘서에 관한 주석서가 더 많이 나올 정도로 거기에 열심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쵸? 네,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진심이었던 그쵸? 네,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 이후에 과학자들은 그런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우는 수단으로 과학을 연구하기는 했지만, 그쵸? 하나님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는 사실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근데 성경을 자기 멋대로 좀 해석했죠, 그쵸? 네, 그래서 막 수학 수식들 막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날짜 계산하고, 그런 것들이 많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관하여 특히 예언서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많은 주석서를 썼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에 굉장히 마음이 끌렸다. 결국 생애 후반부에는 과학에 관한 책보다는 다니엘서에 관한 책을 쓰느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제 근대 과학을 연 사람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자, 이런 뉴턴을 단순히 명석하다고만 말한다면 지나치게 절제된 표현일 것이다. 짧은 생애 동안 뉴턴은 현대 물리학을 이끌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운동 법칙을 세웠다. 이거 뭔지 아나요, 혹시? 아니요. 뉴턴이 세운 세 가지 중요한 운동 법칙. 서연아, 이거 뭔지 알아요? 그 중력 뼈가 떨어지는? 아, 그건 만유인력의 법칙이고요. 네, 만유인력의 법칙이 이 세 개의 운동 법칙으로부터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뉴턴의 3법칙이라고 부르는 건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갈릴레오 갈릴레이 할 때 나왔던 법칙. 혹시 그 한번 움직인 물체는 다른 외부의 간섭이 없으면 어때요? 계속 움직인다. 쭉 네, 그게 뭐예요? 뭐였더라? 관성의 법칙이에요. 아 맞아 관성. 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제 1법칙입니다. 2법칙은 뭘까요? 중력의 법칙. 아, 중력의 법칙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니까.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가속도의 법칙은 뭐예요? 자, 똑같은 힘을 줘도 무게가 많으면 질량이 크면은 가속도가 커요, 작아요? 자갈. 작죠, 그쵸? 아, 근데 가벼워요. 그럼 똑같은 힘을 주면은 가속도가 커져요, 작아져요? 어 커지죠, 그쵸? 선생님 네, 근데 네. 만약에 그 물체가 동그란데 엄청 무겁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내리막길에서 하면 쭈르륵 엄청. 그 마찰력이죠. 마찰력을 고려해야 되는 건데 마찰력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속도라는 거는 뭐예요? 힘에 비례하고 질량, 무게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것들을 그 수식으로 확립해 보여주는 게 운동제 2법칙,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흔히 그 방정식으로 F는 ma라고 하는 공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법칙은 뭘까요? 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들어봤어요? 네. 아 그거요. 네, 뭐예요, 밀면 선생님? 내가 다시 돌아오는. 반동? 네, 맞아요. 딱 밀면 저한테. 내가 책장을 밀어요. 근데 책장이 움직이지 않죠, 그쵸? 그러면 그 힘만큼 책장도 누구를 밀어요? 나를 미는 거죠, 그쵸? 그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칙을 뉴턴의 운동 3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확립하는 거예요. 요거 외워두세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네, 뉴턴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공식화하는데 이 공식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요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사용해서 요 법칙을 유도하는 거예요. 또한 수학적인 계산 분야를 발전시켰는데 이 수학적인 계산 분야를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미분과 적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분과 적분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네, 어렵죠, 그쵸?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점이 이게 아니라 공처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왜요? 그러니까 공으로 만약에 점이라면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그쵸? 네. 네, 점이 아니라 여기서 이 지점까지 공을 이렇게 위로 던지는 겁니다. 45도 각도로.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러한 선이 나오죠. 그쵸? 네. 포물선. 네, 포물선 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지점을 아까 연결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사람이 구분할 수 없을 만큼의 작은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으로 나누는 겁니다.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네, 그러면은 그게 미분이라고 하는 거야. 작게 나눈다. 그러면은 이런 점점점점을 이렇게 나누니까 이런 식의 연속된 그 물체 운동하는 속도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기가 힘들지.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원래는 불가능한데 그걸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으로 나누면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끊어서 직선의 형태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가능하겠죠, 그쵸? 그게 바로 미분이에요. 무슨 아. 얘기인지 알겠어요? 혹시 이거 수학에도 적용이 돼요? 수학에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에 나옵니다. 근데 그 개념을 처음으로 그 적용을 해서 그 계산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뉴턴이요? 뉴턴이에요. 뭐 라이프니츠도 비슷한 뭐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간 미분이 이런 거고 적분은 그걸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점점점점으로 나눠서 계산한 거를 하나를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40. 전체 이동거리나 속도, 면적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게 적분의 개념이에요. 아, 그래서 미적분이라고 하는 게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움직이는 물체의 거리나 속도, 그다음에 면적 이런 것들을 계산해주기 위한 수학 도구예요. 아, 자, 이게 있으면은 포탄이 날아가는 궤도 거리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게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까요? 아, 불가능했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포병들이 포 쏠려 그러면은 뭐 좌표 얘기해주면은 거기에 딱 조준해서 쏘면은 포탄이 그대로 나가죠, 그쵸? 네. 이런 탄도학이라고 하는 게 태동할 수 있었던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뉴턴이 미적분이라고 하는 수학을 발전시키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사일 날리면 어떻게 돼요? 네, 미사일 궤도 날려가지고 그거를 요격시키잖아요. 그쵸?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게 누가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 네, 뉴턴이 그러니까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거를 출범시키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뭘 계산해내냐면은 행성이 움직이는 궤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해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그 미분과 적분으로 계산해내요? 네, 미분과 적분으로 그, 뭐 행성들이 도는 궤도들을 다 그 계산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네,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간 이 행성들이 그런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라는 것들을 입증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쓰인 수학 도구가 미분과 적분이에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 만유인력의 법칙을 공식화했다라는 게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적분을 사용해서 행성의 궤도들을 수학적으로 다 계산해내서 조수간만의 차, 때 이런 것들을 다 수학의 근거에서 다 정밀하게 계산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수많은 학문 영역에서 필수적인 도구이다. 그러니까 이게 미적분학이 그쵸? 네,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뉴턴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과학자라고 여기는 것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예, 그렇긴 해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공식화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이 원리들, 영어로는 프린키피아라고 하고요. 원제목은 이렇게 길어요. 예,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불리는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법칙을 먼저 확립하고 그걸 바탕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유도를 해내면서 뭘 쓴다고요? 미적분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적용해서 행성의 궤도들을 다 일일이 다 계산해내고 조수간만의 차와 때 그다음에 일식의 시기 이런 것들을 다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 보여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그리고 그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이 증명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만유인력의 법칙을 공식화하면서 그것까지 함께 증명을 해내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 뉴턴이 되는 거예요. 아, 대단한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디 담겨 있느냐라고 하면 이 프린키피아예요. 프린키피아 요 작품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걸 한번 살펴봅시다. 재현이가 요 단락 읽어주세요. 체에서 뉴턴은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을 세웠다. 아마 물리학을 공부할 때 이 법칙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다. 네,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먼저 얘기했죠, 그쵸? 네, 그 세 가지 법칙 뭐예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요 세 가지예요. 이걸 먼저 입증을 해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입증을 해내느냐?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이와 같은 법칙들을 공식화하면서 뉴턴은 수학과 과학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네, 사실상, 네, 계속 읽어주세요. 사실상 뉴턴은 어떤 과학 법칙이 자연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수학 방정식으로 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가속도의 법칙 얘기했었죠, 그쵸? 네. 가속도의 법칙 같은 거 얘기했을 때 F는 ma라고 하는 방정식으로 아예 표현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주는 힘이에요. 힘의 단위가 있고 이건 가속도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질량이니까 킬로그램이겠죠, 그쵸? 네. 이거는 힘이니까 이제 F가 될 거고 가속도니까 뭐 킬로미터 퍼 H 등등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단위로 측정해 놓고 그거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쵸?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네. 이 F 이런 걸 숫자 이걸 이렇게 영어로 안 나타내고 원래는 숫자로 나타내서 여기에 이제 숫자가 주어지는 거죠. 숫자가 주어지는 이게 네. 가속도라. 네, 이게 다 변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x라는 변수를 표현하잖아요. 그쵸? 네, 모르는 값이에요. 주어지는 값인데, 네, 여기서 이제 힘을 표현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x는 x라고 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힘을 표현해야 되니까 force F, 그다음에 질량 mass죠, 그쵸? 그다음에 A가 가속도 하면 뭐 있을 거예요. 이것도 그 약자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따온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질량이 10kg다. 네. 그리고 힘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에 가까운 수치로 줬다. 네. 그러면은 가속도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나오니까 100이 나와야겠죠. 그쵸? 왜냐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이 힘과 이게 같아야 돼요? 그러면 네, 힘과 질량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충 보여줘요? 자세히. 자세히 어떻게 자세히요? 수학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 아직 방정식 안 배웠는데. 방정식이 이거예요. A는 B다 이런 거. 그거는 배웠잖아요. 네. 초등학교 수학 때 배웠잖아요. 이게 방정식이에요. 그거 보니까 중학교 수학 맨 네. 첫 번째 배우는 게 방정식. 그런가? 방정식이라는 용어는 하지 않아도 뭐 네모 곱하기 뭐 사탕을 했더니 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네모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탕을 밑으로 나눠주면은 그쵸? 이 네모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그 개념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다 여러분들 배웠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법칙이 성립되는 것을 수학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서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자,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 주장인 거예요.
자, 그런 주장은 과학적으로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뉴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나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음, 자, 이 당시에 여러 과학자들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가정만 막 내놓은 거죠. 그쵸? 실제로 그게 증명을 못하고 네, 근데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증명을 하겠대요. 네, 이렇게 수식으로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보여진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가설이냐는 거죠. 그쵸? 아, 이거는 존재하는 사실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앞에 보면은 그 수학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수학과 과학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쵸? 네, 이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수학을 사용해서 그 과학적 주장의 신빙성에 힘을 실어주고 입증을 하는 거죠. 그쵸? 아,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네, 있기는 있었어요. 브래드 워딩 같은 사람들이 사용은 했지만 뉴턴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쫙 풀어내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방정식으로 풀어낸다는 거는. 그쵸? 네, 네, 그거를 시작한 사람이 이제 이 뉴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과학하려면은 수학을 기본적으로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그래서 뒤에서 물리학 배우게 되면은 맨날 수식 나오면서 계산하래요. 뭐 어떤 높이에서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뭐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이 무게가 한 몇 킬로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물건이 땅에 닿을 때쯤에 속도는 얼마이겠는가 계산해라 막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아, 그게 뭐예요? 이런 방정식들 사용해서 다 푸는 거예요. 거의 수학만 잘하면 과학도 A급이요. 그렇죠. 근데 수학을 못하면은 과학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지평을 연 사람이 바로 이 뉴턴이 되는 것이고, 예,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기의 가설을 다른 사람들이 내놓은 가설들과 차별화시키는 거죠. 저 사람은 그냥 추정, 가정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현상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학을 도구로 해서 그거를 다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만 주어지면 어때요? 결과값이 딱딱딱 나오는데 그 결과값들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수학을 과학의 어떤 그 도구로서, 그쵸? 신빙성을 부여하는 도구로서 제대로 활용한 사람이 이제 뉴턴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재현이가 읽어주세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과거에 과학적인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학을 활용했다고는 하지만 뉴턴이야말로 과학과 수학 사이의 연결고리를 견고하게 이어준 최초의 인물이다. 이와 같은 연결고리는 과학적인 탐구를 세밀하고 엄격한 학문 분야로 서서히 전환하도록 도와주었다. 네, 그래요. 자, 요즘에는 과학에서 어떤 주장하려면은 자기 주장을 입증하는 방정식이랑 같이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인정 안 해주시죠? 인정 안 해줘요. 그쵸? 그런 식으로 전환되게 한 장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뉴턴. 뉴턴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열어준 거죠. 자, 서연이가 그 다음 단락 읽어봅시다. 원리들의 두 번째 책에서 뉴턴은 파스칼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유체 운동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자세하게 덧붙였다. 네, 그래요. 두 번째 책은 어떤 내용이 붙어 있냐면은 유체라고 하는 건 기름 같은 거잖아요. 그쵸? 액체 기름. 그래서 우리 벤치프레스 배웠었죠. 그쵸? 네, 네, 그런 거 같은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입증하는 내용들이 두 번째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책에서 그 유명한 만류인력의 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연이가 읽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책에서 뉴턴은 만류 인력의 법칙을 세웠다. 여기서 만류란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뉴턴 시대의 과학자들은 어떤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와 행성들이 하늘에서 움직이는 이유는 전혀 다른 물리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흔히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네.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냥 들어만 봤는데요. 그 그쵸. 사과 떨어지 네, 근데 그게 다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인력이라는 건 뭔가요? 인력. 사람이 힘력. 그건 사람인자. 네. 인력은 뭐냐면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영어로는 풀이에요, 푸시예요? 풀이요. 풀이에요, 그쵸? 그게 인력이고요. 반대로 밀어내는 힘은 뭘까요? 푸시. 척력, 그쵸? 척. 아, 예. 그거 인자의 반대가 척자예요. 척력이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푸시예요, 그쵸? 네. 인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럼 인력의 법칙으로 명명을 하면 되지 만유 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이게 왜 앞에 만유, 유니버셜이에요? 영어로? 이 만유라는 글자는 도대체 왜 들어간 것 같아요? 만유? 모든 물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지금 혹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라고? 네. 근데 그냥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왜 만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는지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어떤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 이런 거는 뭐가 작용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물체가 자기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맞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그 별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거는 어떤 힘에 의해서 돌아간다고요? 타원. 네이지. 천사들이, 그쵸? 천사들이 별을 밀어주는 거죠, 그쵸? 네. 아니면은 천구가 이렇게 천상에서 그 천사들이 천구 자체를 돌리는 거죠, 그쵸? 아,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체가 자기 위치로 돌아가려는 힘과 천사들이 천구를 돌리는 힘은 같은 종류의 힘일까요? 다른 종류의 힘일까요? 다른 종류의 힘이지 않나요? 명백하게 다른 종류의 힘이죠, 그쵸? 네. 자, 이거를 같은 힘으로 취급해서 수학적 방정식을 낸다는 생각을 옛날 사람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못했겠죠. 그쵸? 근데 뉴턴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거예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지구로 내려와요. 이거는 무슨 힘이에요? 그 지구가 끌어당기는.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쵸? 네. 자, 이 힘과 달이 지구를 빙빙빙 돌아요. 이 힘은 무슨 힘이라는 거예요? 중력의 힘. 똑같. 네. 달이 지구를 빙빙빙 도는 것도 역시 천사가 달을 미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구가 끌어. 맞아요.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달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두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천상계건 지상계건 상관없이 뭐예요?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인력이다. 라고 해서 만유인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쵸? 네. 네, 우리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지만 이 당시 사람들한테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려주면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는. 그게 무슨 소리요? 뭐야, 천상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주는 천상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 뭐야, 천상계에서 작용하는 힘이 지상과 똑같다고? 이 사람 미쳤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단순 주장만 했다면은 뉴턴의 주장들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 거예요. 하나도 안 먹혔었겠지만 뉴턴은 단순히 주장하는 걸 넘어서서 그런 것들이 성립된다라는 거를 방정식으로 풀어서 보여줘 버렸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성의 궤도를 다 맞추는 거예요. 정확히 계산하고 그다음에 일식과 월식, 조수간만의 그런 어떤 차들, 그러니까 만월과 간월 이런 것들을 다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완벽하게 데이터를 설명을 해줘 버리니까 천상계 우주에서 작용하는 힘이나 지구에서 작용하는 힘이나 동일하다라는 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 사람 미쳤구만이 되겠지만 그걸 그렇게 수학을 사용해서 입증을 해버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이 사람 미쳤구만이 아니라 뭐예요? 저 사람은 또 완전 천재구나.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 그 뉴턴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발표하니까 어떻게 찬사를 보냈냐면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이제 약간 비틀어서 찬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뉴턴이 있으라 하셨다. 그러자 모든 것들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되게 웃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마치 어둠을 쫙 이렇게 그 비추는 빛처럼 뉴턴이 그런 어떤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에 그 심대한 밝은 빛을 비춰주었다라는 것들을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그런 뜻이죠, 그쵸?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달라 서연이가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뉴턴은 이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원리들의 세 번째 책에서 두 가지 경우에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인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밀한 실험을 활용하였다. 지구로 물체들을 끌어당기는 것, 즉 아래로 떨어지게 만드는 힘과 동일한 인력이 또한 행성들을 서로 끌어당겨서 태양 주위의 궤도를 일정하게 돌도록 유지한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와 더불어 뉴턴은 인력을 설명하는 뉴턴은 인력을 설명하는 상세한 수학 방정식을 발전시켰다. 그러한 수학 방정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원리들의 세 번째 책은 천체에 관한 지구 중심적인 관점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일격을 가했다. 네, 그래요.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이 수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다 그랬죠. 그쵸? 네. 네, 데이터들은 설명하지만 수학적으로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었는데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유도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행성 궤도에다가 적용을 해보니까 그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립한다. 네, 성립한다라는 게 입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타원 궤도로 돈다라는 것이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증돼 버리는 효과가 나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뉴턴 이후로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게 거의 굳어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적극적인 증거가 사실상 확립이 된 건데 결정적인 증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가 1800년대 연주 시차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확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지동설이 옳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일 볼게요. 뉴턴이 이 시기 동안에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뉴턴 말고도 다른 훌륭한 과학적 진보를 이루어낸 위대한 과학자들도 많이 있었다. 로버트 보일은 현대 화학의 창시자로서 뉴턴과 동시대의 인물이었다. 보일은 기체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여 오늘날 화학에서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법칙들을 공식화하였다. 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공부할 때 틀림없이 보일의 법칙을 배우게 될 것이다.
보일도 역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연을 활용한 설교문을 자주 작성하기도 하였다. 네, 보일의 법칙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예요. 부피와 압력과의 그 사이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어떤 기체가 있는데 압력이 2배로 증가했어요. 그럼 그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든다? 네, 그쵸. 그거에 비례해서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걸 밝혀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걸 역시 뭘로 밝혀내는 거예요? 수학 방정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 이제 화학 시간에 보면은 뭐 어떤 기체가 뭐 어떤 면적에 뭐 얼만큼 있는데 그 압력이 얼마만큼 올라갔다. 자, 그러면 이 저기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반대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부피가 뭐 기온이 일정하고 그쵸? 뭐 어떤 기체가 어느 면적에 이만큼 주어졌는데 부피가 2배로 늘었다. 그럼 압력은 어떻게 변화했겠는가? 이런 거 계산하라고 나오거든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일이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뭘로 표현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방정식이. 네,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해내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수학 방정식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보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영국 과학자들의 모임 왕립학회에서 마지막으로 전한 말은 자연을 창조하신 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잊지 말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와 같은 당부는 결국 까맣게 잊혀지고 말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